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올 겨울에 들어서 오늘이 서울에서는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집권당과 제1정당, 제1야당 간에 돌아오는 4월 10일 40선거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도 다 듣고 참작하고 제 의견을 조금 보태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한 한동훈의 인기가 밤새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습니다. 아침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동훈 47, 이재명 42,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동훈은 올해 나이 50의 젊은이로서 참신하고 젊음을 상징을 하긴 하지만은 좀 이 나라의 의정사가 거의 70년 이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종의 데들럭에 걸려 있어요. 한국의 의회 정치가.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선수로서 젊고 팔팔하고 참신한 사람이 선두주자로 나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 좀 뭐가 좀 될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의 가장 큰 적수는 한동훈 자신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가 그냥 움직임이 빠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그냥 악수하고 어쩌고 하는 걸 보면서 젊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급하고 속된 말로 표현이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촐랑대요. 그래서 50의 나이를 가지고도 좀 차분하고 침착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힘을 보이고 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동훈은 앞으로 한 1개월 사이에 앞으로 한 그러니까 1월 한 말경쯤 그가 진짜로 운동선수로 말해서는 우승 테이프를 끊을 것인가 끊지 못할 것인가 중간에 좀 주춤거릴 것인가 하는 결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뭐 그의 신선한 출발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한동훈이가 나오면 한나 땡 하고 뭐 한동훈 나오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뭐 박창국이니 뭐 김남국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나오면 우리는 문제도 없다, 땡큐다. 뭐 장정태인가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쑥 들어갔어요. 그 소리가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한나땡하고 엄살을 부렸던 것은 한동훈이가 은근히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역선정이죠. 한나땅 내세우면 한동훈 내세우면 당신들 망할 거다 하는 거 엄포를 주려고 했던 그런 작전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한동훈의 출연에 대해서 이재명의 그 입장은 뭐 축하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소리 이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신변이 불편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에 나가야 되고 특히 오늘 재판에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하는 문제로 뭐 김문기를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 그리고 무슨
백현동인가 무슨 대장동인가에 무슨 그 개발하는데 일부러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건설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했다는 거. 그건 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짓말한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지금쯤 재판이 끝났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 힘겨운 재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이 빠져나갈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라.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물러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공천권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하기 어려운 일이야. 만약에 자기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재판받는 전직 대표. 그러면 이 정치의 무자비한 풍토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들은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공천권을 이재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의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감옥소 안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뭐라 떠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거기에 창당 반대하는 사람이 뭐 160명 가까이, 157명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압도적이죠. 압도적. 3분의 2 이상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재명을 미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았더니, 명단을 가지고 쫙 봤더니,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는, 제 출신지인 순천에서 소병철 의원이 거기에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소병철은 이재명 편에 확실히 쓰는구나. 그런데 거기는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다 보태가지고 해서 선거가 1, 2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병철 의원이 하나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경합이 아주 치열하고 때로는 소병철에게도 도전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변수로 그 천하람이라고 있죠. 젊은 사나이. 한때 천하용인 해가지고 이준석이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요새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활달하거든.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경상북도에서 어디서 온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거기다가 변호사 사무실, 벌려놓고 막 꽝꽝거리고 소리를 잘 지르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무시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옛날 이정현 의원도 거기서, 박근혜 당의 간판을 2번이나 국회의원을 당선했다. 그런 자리면 아주 재밌는 자리예요. 또 순천, 광양 이 근처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의 그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 그 정향이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 많이 돼요. 지금도 순천과 여수인가? 거기 다 무소속이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소병철은 열심히 지금 이재명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잠자리가 불편할 거야. 그래서 성과를 갖다 에이 빌어먹을 그만둬버리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버틸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은 나름대로 뭐 정보, 뭐 공작, 작업 이런 거에서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새롭게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굉장한 비밀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슬그머니 밀려갈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낙연의 사람들이 이제 이달 말까지 통합비대위원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재명 물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화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당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재명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할까? 경쟁력이 이런 느낌이 들고 오늘 특히 아침에 나오는 47대 42이라는 것은 벌써 선거구에는 구체적으로 그 영향이 다 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여론을 선도하는 선두주자로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계속 쌓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소위 제3의 정당, 옛날 그 오선 웰스가 왕년에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 있죠? 제3의 사나이. 이것처럼 한국 정치를 흔드는 제3의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오늘 현재로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3의 정당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찌꺼기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해서는 그 응집력이 없고요. 어떤 비전을 거느냐, 어떤 정책을 거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이낙연 캠프는 별로 돈 없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약간의 비결은 있어요. 적어도 20명 이상의 현역을 모으게 되면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의원의 그 머리 숫자, 소위 속담을 대가리 숫자에 맞춰서 선거 자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리고 현재 보아서는 오늘도 한 17%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낙연이가 제3당을 만들 경우에 적어도 비례대표가 한 6, 7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얘기를 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밀려 있었습니다만 소위 이재명 그 압도적인 당권 리더십에 움직이는 소위 개딸들 이재명의 참 친위대 이런 사람들에서 계속 얻어터지고 짬바좀 맞고 살았던 이낙연에게도 새로운 탈출구가 보인다 하는 것이 오늘 현재의 전국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가까운 사람인데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선거법 제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돼요. 옛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의 징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후에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 개입한 적이 없다 하고 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에게 2년의 법정형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고름 해서 한동훈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잘 살펴서 이 공천을 잘 마무리하느냐 하는 아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잘 사용하리라고 보는데 또 세상에 요새 하도 녹음도 잘하고 별의별 녹음도 다 있고 해서 거기서 하나만 삐끗하고 걸릴 경우는 나중에 그냥 선거가 와르르 무너지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거 몇 가 탁 비밀 녹아 나오면 그냥 와그르 망해져 버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저 줄타기죠. 공중고개 트래피즈죠. 아슬아슬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관여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참 곤란해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새로 맺는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의 그 항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못할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패거리가 만약에 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현재의 21대 21대죠, 지금 21대인가? 22대 내년에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현 국회의원들이 인사불성하게 그냥 윤석열이 탄핵하자고 몰아붙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김건희 특검인데, 뭐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제가 비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칭찬을 한 것도 없습니다만,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관계 문서도 보고. 그런데 거기 그렇게 크게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 때 거의 2년 이상을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날고기는 검사들이 난리를 치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북치고 장구치면서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것이 좀 시끄러워.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막 붙일 거야. 뭐 죄송하면 뻔하게 막 죽기 살고 막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정권이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정치적 뭐라고 할까, 블랙홀입니다. 그걸 잘 뛰어넘어가지 않은 한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잘 뛰어넘어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집권은 안정세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야권은 재편되죠. 이재명 휘하에서 철통까지 무장된 정규군 훈련된 더불어민주당 군대와 제3호 산하가 나와서 중도 보수들, 중도 진보, 중립적인 사람들을 모은 제3호 정당이 참신한 정책을 내세우고 그들의 입지를 굳힌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형편없이 깨져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말 한 며칠 남았고 내년 이제 2024년 1월에 천하의 대세가 그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외로 봐서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ICBM 쏘고 해갖고 좀 두 번이나 이쪽에 도발을 하고 협박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한미일 공조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크게 발발 떨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의 문제는 그 어린 딸을 계속 세워가지고 무슨 그 가죽 잠바 입혀갖고 지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채워서 각종 그 중요한 행사에 막 끌고 다녀요. 그러면 저 어린 딸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럴까? 후계자를 세우려고 한다. 근데 뭐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김정은은 나름의 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쩐지 좀 기능이 좀 어쩐지 아들을 안 세우고 딸을 갖다가 세워요. 여성 상위 시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기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느껴져요. 김정은의 치세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은 저렇게 뭐 세자 책봉 비슷하게 사람을 일부러 저렇게 내세우고 하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지가 위기에 빠질 때 대안으로 탁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김정은까지 3대, 그 다음에 제4대, 4대의 세습이 왔을 경우에 그것도 더더구나 어린 소녀가 4대의 세습의 군주로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당히 상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건 뭐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처음 좀 집권 제1기라고 할까요? 지난 한 1년 반 가까이. 그는 뭐 그 전에 자기가 검찰총장을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상사로서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협약이 있었는지 간에 그쪽의 어떤 정책적 착오, 미스테이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로 나 몰라라 눈에 보이게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면 적어도 한전 문제, 한국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한 거 아니면 무슨 공무원 납북 월북 사건에서 그냥 월북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그 죽음을 방치했던 문제, 그리고 또 여기 귀순하러 온 두 사람의 남자 북한 청년들 강제로 쫓아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 밀려가면서 끌려가는 자세가 우리가 다 보여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정책 문제가 반드시 불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이제 집권 후반기에 지나면 자기도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에게 취했던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현재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 행사가 그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세레모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체 세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 지금에 못지않는 설사 그런 의석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재명 자신은 정치적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해도 너무 많이 했어.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많아 걸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번에 대통령을 또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오늘 아침에 41대 42, 아직도 42% 정도가 이재명을 그런 사람으로 보아준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놀라울 만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으로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개인으로서는 그 사건 처리하고, 그리고 옛날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 대표 경선 후보 때 나오는 그 탁탁 던지는 좀 사이다 발언, 그건 잘합니다. 요약해서 딱 떨어지는 말로 잘해요. 그런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까지 올라왔겠죠. 그리고 이제 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방법으로 돈은 만들어서 어디 저수지에다 놔두고 자기는 안 쓰고 이렇게 돈을 쓴다고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자금이 없어서가지고 오늘만큼 그렇게 강력한 이재명 조직을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타고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법 질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화제 삼아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의 등장 때문에 새로운 정치 환경이 되고, 아마 이번 연말연시 이제 휴가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는 귀성객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한동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들어서면 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고, 만약에 신년에 들어가서도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퇴진 움직임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뭐 공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캠페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천 주신 대통령은 좀 쉬시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2, 3월, 4월, 10일까지 하니까 그가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 콤비 파트너, 그래도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원죄가 없지 않지만은 눈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것이 지금 이 결정적인 판국에서 결정적인 원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선거나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함으로써 자기 옛날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파면하는 그런 그냥 아주 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형사적인 소출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든 간에 라이징 파워가 문재인 아니에요. 문재인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파면이라는 큰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혁명의 승자처럼 나타난 사람에게 감히 그렇게 거부하고 목숨 걸고 저항하는 그런 검사가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 소위 그 박근혜 파면 그 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검사인들 나 못하겠어 하고 버티고 나올 만큼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그냥 최순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너무 디펜시브하게 그냥 그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측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러고 자꾸 그냥 꺼져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검사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죄 없다 이러고 나서기는 자기 직을 다 버리고 그러고 하지 않는 한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저는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미스테이크 잘못을 그냥 경감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전환 시기에 자기가 진정하게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는데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성과를 올린다면 그 많은 것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끄적지근한 마음이지만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찌 완벽한 정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3의 선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소위 중소 정당, 군소 정당이라고 하나요? 요새는 또 그걸 재미있게 원외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 연합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뜻을 많이 같이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전선거, 사전투표 반대, 그리고 수개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이가 진짜로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하는 것이 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폐기시키기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 그냥 찍어가지고 뭐 아무데나 그냥 소쿠리에다 얹어놓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관리. CCTV도 없고 며칠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누가 가서 바꿔치든 말든. 그런 식의 그참 천하의 우스꽝스러운 사전투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전자투표 개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막판에 수개표로 그걸 확인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시행령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끓어오르는 민주국민들의 그 불만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그래도 참신하다는 젊은이의 새로운 정책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그거 안 하고 딱 시침이 떼고 그냥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악수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신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다 잡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꽈다당 깨지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연말연시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 공교롭게 25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25일 우리 월요일 날 방송은 미루고 좋지. 그 대신 화요일 날 하겠어요. 26일 화수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구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하는 게 귀찮아요. 귀찮아서 미국에 있는 제 아들놈이 지 아들 딸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다고 해서 그거 받는다고 사진에 돈 얼마 좀 보내서 그거 가지고 네 선물 사줘라. 그랬더니 잘 받았다 하고 왔고 다만 오늘 제가 어디에서 들어온 와인 두 병을 오랜 망명이라고 할 수 있나? 오랜 외국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와서 좀 성남인가 하남인가 어디에서 사시는 선배 한 분이 계셔요. 몸도 조금 불편하다고 알려졌는데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좀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충성을 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정책에 야심도 가지지 않고 정식으로 나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돌아와서 조용하게 노년을 지키는 분에게 부랴부랴 그 와인 두 병을 보냈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선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라는 데서 보냈고 저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일요일 되면 교회 가서 찬송가 좀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요새 그 목사들 하는 거 오늘 무슨 정아무개 목사가 22년간인가 또 1심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의 문제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라스트 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1972년에 에큐메니컬 스칼라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 신학교가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라고 해서 포토막강 그리고 이쪽이가 이제 워싱턴 DC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토막 강이고 저 건너가 버지니아인데 바로 그 건너편에 버지니아 세미나리가 있었어요. 꽤 유명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떤 노 교수의 강의를 종교사회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양반이 탁 나와서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어를 좀 괜찮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삼성 소니로 된 그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저녁에 또 도미토리에 와서 그것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양반 재밌는 거 탁 나오더니 여러분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업이라는 게 생겼다 없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한 50년대, 60년대 예를 들면 구두 수송공들은 무지하게 많지 않았어요? 구두 닦기 이런 사람? 요새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몇 개는 있죠. 서울역 같은 데 몇 개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스미스, 구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기 동안에 수십 개, 수만 개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AI 전문가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응? 전기차, 그리고 로봇 상상도 안 했죠. 그런 거면 그렇게 사람의 인지가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아무튼 아주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긴 직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에피스코팔 세미나리라고 해서 미국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그리고 이 버지니아 신학교 같은 두 개인데 하버드 신학교는 학자를 만들고 이쪽 버지니아 신학교는 50개 주의 비숍을 그러니까 그 교역자를 만드는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각 주의 비숍이 주교가 한 사람씩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그 버지니아 신학교에 풀 장학금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언도, 소위 학부 배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시시한 신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가 수백 개이지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몰라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직업 프로스티튜트. 그거 먼저 얘기하네. 프리스트, 성직자, 그리고 프로스티튜트, 창녀.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 참 기가 막히지. 근데 성직자 얘기하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창녀를 거기서 들라니? 그거 두 개 다 P자로 시작한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지. 점잖은 사람이 학생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참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엑스트라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트라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성직자는 공부만 해가 그 머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프로스티튜트 창녀들은 자기 몸뚱이로 인간의 육체적인 섹슈얼 리비도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추가 돈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신학교 첫번에 개강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그 성직자와 창녀 사이의 관계, 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그들이 대변하는, 대표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점, 하나는 종교적 구원, 셀베이션을 원하는 거고, 하나는 육체적 셀베이션을 구하는 거. 이 두 관계를 설명하고 연구하는 것이 오늘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제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놀랄만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항상 그 섹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까 정아무개 그 목사가 22년 성폭행으로 1심 선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데 항상 문제가 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독신을 차라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성공회 같은 데는 결혼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조계종, 비구성은 결혼을 안 하지만 대체성은 하지 않습니까? 다 불자들이지만 다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던 고향에 서남사라는 데는 대체성이에요. 대체성에서 스님들이 다 부인이 있고
저쪽에 쪽에서 송광산은 그 한국의 중부서찰 4개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독신으로 살아요. 그게 항상 그 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알력도 있고 대립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관리하고 또 그것으로 또 자기들 나름의 비즈니스를 하고 그것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또 인간에 많은 해악을 줘요. 해악을 주는 것에 이제 라스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었던 가나안 복지, 에집트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 끌고 모세가 나오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성경 맨 처음에는 출애굽기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간다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게 바로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그것이 우리의 이상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뭐 자기 나라니 어쩌냐 쓸데없는 소리야. 이건 우리나라야. 우리가 먹어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나라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세계를 유랑하는 동안에 팔레스타인이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공존을 못해. 그리고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이스라엘 통치권을 세우고 그거 반대하는 저쪽에 하마스라고 저 레바논 쪽에 북쪽에 있죠. 거기다가 또 선전포고를 한다는 식으로 나와요. 이게 다 종교의 문제야. 그게 종교가 인간을 정말 구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회의가 생겨. 그 제가 특히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드론을 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500km의 그 동굴을 수색해갖고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 무인 드론이 가서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드론을 막 공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숨어있어 방어하는 사람들하고 공격해서 들어가는 사람하고 싸우면 뻔하거든. 딱 싸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500km에 달한다는 가자 지구의 지하에 바닷물을 홍해의 바닷물을 그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허우적거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항복하고 나온 사람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위에다가 무슨 하나님의 땅 복지를 세운다고 할 겁니다. 그 밑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가는가? 그건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로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엊그제 또 불교의 어떤 고승이 하나 또 스스로 화장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그 종교가 과연 정말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커모디티, 필수품이에요.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많은 구원도 주면서 동시에 해악도 미쳐.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참 비정한 역사나 인간과 그런 것에 대한 그 깨달음 때문에 연말에 대단히 우울하고 회색빛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오늘 그 데이터 가지고 오려고 말았습니다만, 세계 75억의 인구 중에 그걸 100명으로 줄인다면 어디 나와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65세, 78억, 이거 있죠. 요것만 하죠. 현재 인구가 78억 명인데, 그것을 100명으로 압축을 하면, 100명은 11명, 그 중에 11명은 유럽에서 살고요. 하루 48명에, 100명이 48명, 하루 생활은 미화 $2, 그러니까 2,000원 조금 넘어요. 87명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13명은 오염된 물을 마셔요. 75명에게는 휴대전화가 있고 25명은 휴대전화가 없어요. 쭉 돌리고 65세 그것만 내. 다 내려서 여기 자 요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잡으면 오직 그 중에 8명만이 65세를 넘겨서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필자가 65세가 넘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라. 생명을 소중히 하고 순간을 포착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